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기관의 매도세, 양시장 모두 약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도까지 더해지면서 다시 800지선 아래로 내려앉았는데요. 지수가 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뚜렷한 주도 섹터 없이 종목별 순환매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점을 넘어서서 질주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고공행진에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일제히 날아올랐죠. 네,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의 일간 거래량이 14조 5천억 규모로 미국 코인베이스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두나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기술투자, 한화투자증권이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빗썸 관련주인 위지트도 장중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기관의 매도세, 양지수가 모두 약세로 돌아선 하루,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네, 매년 3월과 9월 선물 만기일에 코스피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코스피 사이즈 지수 정기 변경 이벤트 수혜주는입니다. 다가오는 15일 코스피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의 정기 변경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심사 기간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로 편입 종목이 상당 부분 확정이 됐고, 이를 추정하는 패시브 자금의 리밸런싱은 3월 14일에 진행이 됩니다. 주요 종목 변경 사항을 보면 대형주에는 신규 상장한 에코프로머티, 두산로보틱스와 코스피 이전 상장을 마친 포스코 DX, LNF 등이 포함이 됩니다. 중형주에는 대형주에 하향 편입된 LS, 한전기술, 호텔신라 등 6종목과 소형주에서 상향 편입된 KC텍, LS 에코에너지 등이 편입이 될 예정인데요. NH투자증권은 신규 편입의 경우 대형주 편입 시 성과가 좋고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편입이 되는 경우 액티브 펀드발 수급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의 흐름은 어땠나요? 네, 대형주 지수로 신규 편입되는 종목 중에는 포스코 DX만이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중형주 지수 예정 종목 중에선 최근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LS가 6% 상승으로 탄력이 좋았는데요. 코스피 사이즈 지수 정기 변경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머스크가 쏘아 올린 전력 설비주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AI가 2025년 세계를 전기와 변압기 공급 부족에 시달리게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AI 발달로 전력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전력기기 업체가 귀한 몸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약세장 속에서 전력 설비주들의 탄력도 오늘 아주 좋았죠. 네, 전력설비 관련주 전반적으로 탄력이 좋았습니다. LS 일렉트릭이 13%대 급등으로 단숨에 7만 7천 원대로 올라섰고요. 가온전선이 장중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효성중공업, 대한전선, 일진전기 등이 동반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AI 붐으로 장기간 호황세가 기대되는 전력설비주, 종목별 성장 스토리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코스피 사이즈 지수 정기 변경, 전력 설비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포스코 DX와 LS, LS 일렉트릭, 그리고 가온전선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코스피 사이즈 지수 정기 변경 이벤트 수혜주는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의 3월 정기 변경 오늘 15일에 시행이 되는데 심사 기간이 이제 지난 2월까지입니다. 편입 종목의 상당 부분이 지금 확정이 됐고요. 신규로 대형주나 중형주에 편입이 되는 경우도 있고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이동을 하고 중형주에서 소형주로 이렇게 하향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수급 이벤트 효과가 그동안 가장 좋았던 사례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차장님? 일단은 사실은 지수 정기 변경 같은 경우는 수급 이벤트보다는 각 종목별의 어떤 모멘텀이 좀 더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이제 그 수급 이벤트가 배가 효과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 종목의 모멘텀이 계속 좋다고 한다면 수급적인 어떤 이벤트가 뒷배를 좀 불어주면서 더 많이 우상향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어떤 수급 이벤트에만 의존해서 종목을 선별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과거 사례에서 보시게 되면 대형주에서 중형주, 중형주에서 소형주로 하향 편입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 수익률을 하회하는 경우가 조금 있었던 적이 있었고, 네. 다만 이제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편입되는 경우에 액티브 펀드의 수급이 단기적인 수혜를 좀 경험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도 보시게 되면 그 종목이 실적이 좋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이어왔던 모멘텀이 뭐 시장에서 좀 더 부각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급 이벤트에만 의존하는 투자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고 종목별로 조금 차별화를 시키는 전략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할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급보다는 종목별 내용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정기 변경에 이어서 또 5월에는 MSCI 지수 변경이 있고요. 6월에는 코스피 200 정기 변경까지 지금 지수 변경의 일정 이벤트가 계속해서 잇따라 이어집니다. 자, 투자자들이 지수 변경 이벤트 전후에 어떤 변화에 주목을 하면서 시장을 좀 공략을 해야 할지 대표님께도 들어볼까요? 네, 사실 지수 변경에 따라서 종목이 주목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큰 시장이 작은 시장에서 큰 시장을 이동을 하면은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일단 수급적인 요소에서 긍정적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런 종목들이 편입된 이후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편출됐다가 그 이슈가 끝나면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수급적인 영향이 미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몇 가지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이슈가 접목이 돼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 플러스 실적이 일단 개선이 돼야 되겠죠. 이제 2024년도 1분기 실적 발표가 4월 15일부터 또 발표가 될 텐데 요 며칠 정도만 몇 주 정도만 지나면 또 실적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될 거고요. 그래서 실적 개선에 대한 그림이 나와줘야 되고 두 번째는 최근에 그 계속 기대감을 갖고 있는 저 PBR 관련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종목이 좀 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종목들 중에서 무조건 뭐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다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옥석 가리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2차 전지 섹터가 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2차 전지 섹터는 짧은 관점보다는 아주 긴 관점에서 올해는 좀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는 그런 포지션을 취한다면은 뭐 단기적인 어떤 아래 위로 20-30%의 변동성은 큰 무리 없이 소화해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어쨌든 같은 의견이십니다. 지금 종목에 집중을 해야 하지만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하방을 다지고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사이즈 지수 변경에 주목받는 종목 가운데서 포스코 DX 그리고 LS 살펴볼 텐데요. 지금 LS에는 두 분 다 고사인을 주셨고 포스코 DX는 사인이 갈렸습니다. 자, 포스코 DX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총 46위, 코스피 사이즈 지수 변경에서 대형주로 신규 편입이 되게 되는데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 유입과 함께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조금 뜨거웠는데 흘러내리면서 강보합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차장님께서 고사인 주셨는데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 뭐 포스코 그룹사가 영위하는 전반적인 어떤 철강이라든지 2차 전지 그리고 인프라 뭐 미래 소재 분야의 어떤 다양한 구조적인 사실은 그룹사적인 어떤 변화가 있죠. 그러면서 증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효과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 회사의 어떤 엔지니어링 기술이라든지 뭐 IT라든지 EIC라든지 또는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 기술력들이 중추적인 좀 역할을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실적이라든지 회사의 구조적으로 사실은 ICT라는 어떤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실제
뭐 그룹사들의 어떤 전반적인 이 IT 전반적인 어떤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존해서 실적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래서 성장이 좀 멈춰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좀 뒤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향후 몇 년 동안은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좀 결론을 내리면서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좀 판단을 내려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포스코 그룹사 자체를 좀 좋게 보셨고 지금 대표님께서는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뭐 작년에는 상승률 1위 종목이었습니다만 코스피 이전 후에는 에너지가 좀 약화가 되고 주가도 이제 탄력이 좀 약화됐잖아요. 네. 대형주 지수로 신규 편입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수급 효과가 돌아오기에는 좀 미미할 거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이 스토리 기준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접근은 조금 더 뒤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사실 이제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우리가 2차 전지 소재 밸류 체인에서 밸류 쪽에서 상당히 주목을 좀 많이 받았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 이 관련된 종목들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포스코 DX만이 고평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많이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요거는 지수 변경에 따른 대형주 신규 편입에 대한 이슈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요번에 이 이슈가 작용을 한다면은 주가는 좀 조정 국면으로 좀 들어질 가능성은 좀 개인적으로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그룹사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 그룹에서 2차 전지 소재 핵심 생산 라인이라든가 탈중국을 위한 공급망 구축 이런 거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적절한 가격 조정이 되고 난 뒤에는 이런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다시 또 부상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인트 우리 매도의 기술 타이밍에서 봤을 때는 지금 자신감 있게 접근하기에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접근할 수 있겠냐 물어본다면 좀 더 지켜보겠다라는 그 취지에서 스탑 사인을 좀 드렸습니다. 아직은 조금 무거운 시점으로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포스코 DX가 전체적인 포스코 그룹사 이제 밸류 체인을 좀 좋게 보시면서 긍정적인 뷰를 주셨는데 사실 이제 그 기업적인 면에서도 주가를 이끌 새로운 트리거가 좀 나와줘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이미 이 기업의 내용이라던가 지금 이 밸류 체인에 대한 건 시장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가를 한 단계 레벨업할 수 있는 내용 어떤 것들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주 금액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총 수주 금액이 2조 한 144억 원 정도였고요. 올해 예상 매출은 작년에 1조 5천억 정도에 이어서 한 2조 정도 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총 수주 금액이 2조 원에 올해 매출 예상이 2조 원이라고 한다면 올해도 2조 원 이상대의 수주가 좀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 게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 그룹사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소재라든지 2차 전지 쪽의 어떤 투자가 확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는 고스란히 포스코 DX에 대한 어떤 수주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다른 이 전구체라든지 양극재 쪽에서 분명히 증설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앞서 이 앵커님께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다시피 스마트 이 팩토리 관련해서도 고도화 사업이라든지 수소 환원 제철 설비 구축 장비를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광양이라든지 포항 그리고 인도네시아 중국이라든지 네. 이런 데 어떤 제철소들도 다 공장 자동화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연간 한 3천억 이상의 안정적인 수주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 2조 원 작년에 어떤 2조 원 수주에 이어서 올해도 2조 원 이상의 수주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바라봐서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저는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천천히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모아가야 되는 시점으로 좀 말씀을 주신 거고 지금 곽영훈 대표께서는 아직은 조금 무겁고 재진입 시점을 노려야 한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해주신 건데 그럼 대표님은 다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은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세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제 수급적인 요인을 먼저 살펴보고요. 이 가격적인 논리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54,300원인데 59,000원 밑으로 주가가 하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에너지는 하방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판단하고 이 하방을 해소하고 상방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현상적인 부분은 수급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수급적인 요소를 살펴보게 되면은 외국인이 최근 한 달간은 거의 뭐 100만 주, 95만 주 가까이 순매수를 해줬다라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최근 일주일간은 20만 주를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대단히 고무적이죠. 그에 비해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일주일간의 그 수급을 보면은 40만 주 이상 순매도를 해주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약간 이벤트성이 좀 들어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좋게 봅니다. 좋게 보는데 지금 뭐 저 PBR 관련된 이슈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부합되지 않는 분위기에 접해져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5만 9천 원 밑으로 되기 때문에 좀 관망을 하셔야 되고 네. 추후에 이 5만 9천 원 어디서 나왔냐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20일 평균 매수 단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 단가는 매일 바뀝니다. 그 단가를 매일 확인하시고 그거 위로 주가가 강하게 올라와주는 패턴이 나와준다면 추가 매수를 한다든가 신규로 진입한다든가 네.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5만 9천 원을 강하게 뚫어줄 때 들어가는 게 더 낫다. 오늘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LS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LS 현재 코스피 시총 112위입니다. 이번 코스피 사이즈 지수 변경에서 중형주 지수로 하향을 하게 되는데 지난주부터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고요. 오늘 뭐 LS 일렉트릭 강했고 LS가 6.8% 오르면서 9만 4천 원대 단숨에 회복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두 분 다 고사인을 주셨거든요. 대표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사실 그 말씀 방금 전에 하셨지만은 좀 하향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쵸. 그래서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패시브 자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안 좋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건데 오히려 주가는 반등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수급적인 요소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저PBR 쪽으로 시장은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LS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좀 들어와주고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고 또 자회사의 또 상장 이슈도 있죠. 여러 가지 맞물렸기 때문에 가격도 싸고 PBR 1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싸고 여러 가지 물렸기 때문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PBR이 0.59배 정도 되네요. 이제 네. 편입 수급보다는 기업 내용에서 저 PBR 쪽에 이제 집중을 하셨고, 자, 장시영 차장께서도 고사인을 주셨는데 앞서서는 이제 중형주 지수를 이렇게 하향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런 하향 편입이 그동안 이제 뭐 이런 수급 이슈는 좀 약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 외에 다른 쪽을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은 수급 변화에 대해서는 어떤 예상을 좀 갖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건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은 중형주로 옮겨오면서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좀 이어받아서 주가가 계속 오르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종목들은 에티브 펀드 영향으로 인해서 수급 모멘텀까지 좀 더해지면서 주가가 거기서 더 오버슈팅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사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평균이라는 단어에 현혹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같은 기간에 어떤 회사의 모멘텀이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지 특히나 뭐 LS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이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자회사 이벤트라든지 자회사 상장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저 PBR 관련된 이벤트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그에 더해서 수급 모멘텀이 레버리지 효과를 좀 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좀 이 종목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LS 앞서서도 말씀 주신 그 자회사, LS 이링크, 뭐 LS M&M 이런 뭐 상장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주요 계열사 이제 상장 이슈가 앞으로 주가에 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실까요, 대표님? 네, 아무래도 그 뭐 계열사의 이제 상장은 이제 지분 가치 반영이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LX M&N 그 관련인데요. 현재 지금 그 연결 인식에 따라서 지주사죠. 예, 지주에서 현금으로 연간 2천억 원대로 레벨업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계속해서 부각이 된다면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LX M&N 전기차 소재 컴플렉스 구축을 위한 성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 시장에서 좀 주목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PER, PBR 개념으로 봤을 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좀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에 부응할 것이다. 요걸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 PBR이 0.7배 정도 되네요. 자, 지금 LS가 이제 지난 2월 들어서 하향을 하던 주가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하게 좀 고개를 들었잖아요. 여기에서 보유하신 분들이 비중을 조금 줄이고 이익을 챙기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좀 더 홀딩을 해야 될지 차장님의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뭐 작년에 사실은 핫했죠. 굉장히 핫한 종목이었고 기술적으로 사실은 차트가 조금 무너졌었습니다. 무너졌다가 올해 뭐부터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해 초에 이제 저 PBR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을 받으면서 차트가 다시 추세를 유지를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차트가 다시 만들어가는 상황이고 앞서 이제 뭐 자회사 상장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골고루 좀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좀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주가가 아직 다 무너졌다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11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어서 홀딩해 가실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전력 설비주 넘어가겠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2025년이 오면 AI로 인해서 전기와 변압기 공급 부족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뭐 AI가 지금 발달을 하면서 전력 소비량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기기 업체가 귀한 몸이 되고 있다고 해요. 자, 전력기기 산업의 호황 사이클 언제까지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지 먼저 대표님께 들어볼까요? 일단 뭐 시장에서 이제 트리거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 쪽을 언급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변압기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이제 그 변압기 수출 데이터도 좋게 나왔죠. 앞으로도 계속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번에 이제 언급한 건 뭐냐면은 전력 설비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AI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은 AI가 전기를 많이 먹는다라는 건데 지금 뭐 고성능 서버가 나오게 되면은 발열이 높아지고 전력 사용량도 많아진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부각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전력 관련된 종목은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자, AI 플러스 전력 설비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좀 AI하고 요즘 엮이면은 주가가 좀 더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생각보다 이 메인 종목으로 지금 주도주 섹터로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지켜보시면서 접근을 하고요. 좀 더 펀더멘탈의 성장성 측면에서 좀 길게 끌고 가는 전략이 맞는 것 같고 이 중에서 조금 더 큰 종목 위주로 해서 좀 많이 좀 빠져 있는 종목이나 이런 것들 네. 한번 컨택해 보시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를 네. 중기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지금 상태에서 길게 보고 이런 종목들은 길게 보고 뭐 조금씩 모아간다면 아주 좋은 성과를 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짧은 이슈보다는 장기로 봐야 하는 섹터다라고 좀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대만 증시를 들여다 보니까 대만에서는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이 전력기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국내 전력 설비 관련주들도 다시금 탄력을 좀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그동안 변압기 수출, 뭐 노후 장비 교체,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그런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이라던가 주요 지역별로 수출 현황은 어느 정도일까요? 뭐 대한전선이 올해 연초부터 해외 시장에서 좀 성과를 좀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뭐 미국 시장에서 누적 수주액이 1월 하순까지 한 3,200만 달러를 돌파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올해 미국의 이제 전력 인프라 수요 또 뭐 특히나 AI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크게 확대되는 좀 추세이기 때문에 성과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전선의 차트는 너무 오래 누워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실적의 어떤 트리거가 발생한다면 주가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집트에서도 전력 설비 프로젝트를 좀 수주를 해서 장비도 수출을 하고 관리 감독까지 한다고 하니까 배가로 좀 매출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LS 전선 같은 경우도 네덜란드 테네트로부터 2조 원대 규모에 달하는 해상풍력 케이블 공급 계약을 좀 수주를 했고요. 1조 5천억 규모 본계약 2건도 좀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수주 잔량이 1조 6천억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4조 4천억까지 올라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특히나 이제 남은 2건 역시 순차적으로 좀 체결이 가능하니까 이런저런 어떤 이슈들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수주는 마치 작년 재작년에 방산주들이 수주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듯이
또 어떤 전력기기, 전력 설비 쪽으로도 올해 수주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어쨌든 수주가 이제 이렇게 실적을 또 받쳐주니까 장기적으로 좀 보자라는 뷰이신 것 같은데 오늘 LS 일렉트릭과 또 가온전선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 고사인이 들어왔거든요. LS 일렉트릭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좀 빠지나 싶었는데 힘이 죽지 않고 끝까지 13%의 강한 에너지를 유지를 해냈습니다. 차장님께 LS 일렉트릭 전반적인 이야기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은 뭐 북미 지역에서 국내 왕선차라든지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의 투자가 좀 지속되면서 뭐 작년도의 어떤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변압기 호황에 따른 어떤 어떤 이런 호황도 수혜도 조금 받았었던 것 같고요. 전력 인프라 신규 수주 금액도 3천억 이상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수주 잔고가 기준으로 한 1조 9천억 정도가 되니까 앞으로 뭐 신재생이라든지 뭐 또는 태양광이라든지 ESS 프로젝트 관련된 수주도 지속적으로 좀 이어진다면 그쪽 분야가 좀 좋지 않았는데 그쪽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트리거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동안의 주가 하락이 좀 컸던 만큼 오늘 반등이 좀 세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에서 끝이 아니다. 계속해서 더 간다. 자, 대표님도 고사인을 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AI 붐과 함께 이런 변압기 수요를 지금 짚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빠른 이익 확장세를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뭐 더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신재생 쪽에 이제 적자가 이제 지속이 됐었는데 그 부분도 적자폭이 좀 축소가 될 전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동화 부분에서 빠른 이익 개선이 좀 중요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고 하단에 나 있는 것처럼 전력 인프라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적인 전략 측면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2023년도 7월 달에 주가가 13만 7,5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그 10월 달에 10월 30일 날 반토막이 났다가 장기간 횡보하고 오늘 아주 거래량이 쭉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주는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수급적인 요소를 한번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수급적인 요소는 외국인은 아직 유의미한 수급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기관들이 조금 들어와 있다는 거. 요거는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매수 신호로 봐야 되고 한번 매수하고 또 빠지면 더 매수하고 이런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온전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10%대 장중에 신고가 기록을 했는데 두 분께서 고사인 주셨습니다. 대표님께 가온전선에 대한 이야기 먼저 여쭤볼까요? 네,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흐름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일단 뭐 저는 이제 지금 상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 이제 하방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면서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25,000원 정도 기준을 잡고요. 고가격 이탈 고가격 이상으로 유지가 되면 당분간은 그대로 좀 보유 형태로 좀 취하시고요. 그 이하로 빠지면은 다시 비중을 낮췄다가 재지진하는 그런 포인트를 좀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장님께서도 지금 가온전선 이제 고사인 주셨는데 뭐 지난해 해외 수출 확대되면서 좋은 성적 기대를 했잖아요. 올해도 좀 계속해서 유지가 될까요? 네, 이익 상승 효과는 이미 작년 실적에서 좀 다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LS전선이 가온전선 지분까지 추가 매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국내용이었죠. 절연선, 구리, 뭐 선제 제품을 국내에만 좀 판매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뭐 동남아, 북미, 해외 시장 개척을 조금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수출이라든지 공사 매출 비중이 뭐 수익성 개선에 올해도 좀 도움을 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매도의 기술은 포스코 DX, LS 일렉트릭, 가온전선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저희가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주요 이슈,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거래량 위주로 종목들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함께 볼까요? 네, 오늘 코스피 시간의 거래에서는 비트코인 관련주 그리고 전력 설비주로 에너지가 몰리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단에 올라온 종목 중에는 GS 글로벌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GS 퓨처스가 빌 게이츠와 함께 안토라 에너지에 투자한 사실이 부각을 받으면서 최근 주목을 받은 종목인데요. 시간에서 4% 강세 보이면서 3,010원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하나손해보험이 3% 강세 보여주면서 5,000원대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5,090원 지나가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광고주와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관련주로 거래량 쏠리고 있는데요. 와일즈버즈 디지털 광고 대행사로 2024 구글 프리미어 파트너에 선정됐다는 소식에 오늘 12% 급등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100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현재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써니젠 그리고 아이진 같은 종목들 올라와 있는데요. 플레이디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치치직이 베타 서비스 3개월 만에 이용자 수에서 아프리카 TV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네이버의 전담 광고사인 플레이디 15%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강한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7% 상승하면서 1,820원 지나가고 있네요.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농화성이 2%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준비 중인 가운데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을 개발 중인 한농화성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13% 급등세로 마감을 했지만 시간에서 하락 전환하면서 2%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HBM 장비 납품 기대감에 오늘 상한가로 마감한 DI 시간에서 2.7% 하락 전환하면서 11,4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컴퍼니 K가 3% 하락을 하고 있고 최근에 신규 상장한 E8도 2%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고체 장비 선정 기대감에 20% 급등한 CIS 시간에서 2% 가깝게 밀리면서 12,9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목표가에 도달한 라이징 스탁 점검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중현 파트너의 종목이고요. 지난 시간 알테오젠 목표가 18만 원으로 상향을 해주셨는데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신고가 다시 쓰면서 시총 1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목표가 상향 없이 수익 실현 신호를 주신 것 같은데 전략 다시 한번 점검 받아볼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고 이제는 좀 스탑 사인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제 개인 매매를 하는 입장이라면 저는 계속 들고 갈 것 같습니다. 3월 동안은 계속 들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는 알테오젠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보통 이제 2월에 MSCI 분기 리뷰가 있다면 이제 그 다음 분기, 그러니까 5월에 들어갈 종목들을 이제 3월 중순에서 하순까지는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하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테오젠 포함해서 MSCI 지수 편입 관련 종목들을 3월 중순에서 좀 길게는 3월 하순까지도 좀 끌고 갈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투자 포인트는 계속 유효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코스닥의 시총 1위가 이제 에코프로 BM 25조짜리고 그 다음에 이제 HLB가 10조잖아요. 얘네가 이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떠나면 이제 알테오젠 위로는 이제 16조짜리 에코프로 하나만 남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수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패시브 펀드들은 자동으로 리밸런싱을 하기 때문에 알테오젠으로 더더욱 이제 수급이 몰렸으면 몰렸지 여기서 이제 싹 빠져나가거나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스탑 사인을 좀 보수적으로 드린 이유는 과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았어요. 과거에 이제 뭐 한미약품, 뭐 신라젠, HLB, 신풍제약 모두 이유는 모르겠는데 항상 그 시총이 10조가 좀 마의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10조에서 이유 없이 다들 좀 꼬꾸라졌는데 그때마다 10조 레벨 때마다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다르다 했었는데
그렇게 총 4번이 꺾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테오젠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어갔거든요. 여기서 이제 역사는 반복될 것인가 아니면 진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것인가 그건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이제 한번 좀 비중 일부라도 좀 정리는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지만 제가 원래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는 계속 유효하다는 점 좀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간의 이제 뭐 레퍼런스를 봤을 때 10조에서 늘 허들이 좀 있어 왔기 때문에 지금 우선은 정리하는 사인을 드렸지만 사실 투자 포인트는 유효하다. 어쨌든 보수적인 좀 접근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라이징 스탁도 한번 살펴볼까요? 세 분의 종목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한중현 파트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장시영 차장 유한양행 곽영훈 대표 고영 가지고 오셨습니다. 한중현 파트너의 라이징 스탁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부터 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네, 라이징 포인트로 2차전지 소외주들의 반란이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네, 지금 이제 소외주들이 어디까지 반란을 해 나갈까요? 오늘 장 막판에 조금 아쉬웠어요,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죠. 이제 그 방송 챙겨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그 야간 그 밤에 하는 생방송에서도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그냥 콕 찍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급등부야 이후에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이제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지금 어떤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좀 전체적인 말씀 한번 드려보고자 해요. 최근에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소위 말하는 좀 소외주들의 반란이 좀 심상치가 않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리튬 테마주들이 있겠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이드로 리튬이나 이제 리튬 포어스 오늘 그리고 금양이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좀 오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거 외에도 양극재 말고도 뭐 동박, 전해질 종목들이 밑에서 좀 많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하나하나 다 따라갈 필요 없어요. 어쨌든 그게 지금 테마의 시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2차 전지 섹터를 지금 저는 이제 계속 그 투자 관점으로는 계속 안 좋게 봅니다. 하지만 투자 관점이 아니라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이제는 한 번 정도는 좀 볼만한 게 일단은 탄산 리튬 가격이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 양회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럼 이 기간 동안에는 탄산 리튬 가격이 과연 이 기간 동안에 급락할까? 그거를 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말인즉슨 탄산 리튬 가격은 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매월 11일, 21일 그리고 그 다음 달 1일에는 그 수출 데이터 잠정치가 발표가 되는데 이번 3월 1일 날에 수출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 배터리 셀 수출 데이터가 MOM 대비 갑자기 이제 플러스로 증가를 한 겁니다. 맨날 빠지다가.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양극재 쪽도 이제 한 2개 분기 연속으로 플러스가 났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데이터도 지금 바닥에서 턴은 했네. 탄산 리튬 가격도 지금 바닥에서 턴했는데 그 수출 데이터도 바닥에서 턴했네. 여기에 지금 2차 전지 수급은 거의 수급 빈집이거든요. 수급 빈집이네. 그럼 이 정도면 중장기 투자는 조금 모르겠지만 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은 충분히 할 만하겠다. 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동사의 이제 메인 투자 포인트가 황화 리튬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아주 핵심적인 소재인데 이게 국내 유일이자 전 세계 3대 메이커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황화 리튬 이 재료 자체가 어쨌든 전고체 배터리 소재도 저것도 지금 시장에서 많이 소외받고 있었던 재료였기 때문에 그래서 리튬이나 뭐 동박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같이 한번 오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한번 좀 가볍게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벼운 단기 트레이딩으로는 접근을 해볼 만하다. 얼마까지 보세요? 일단은 목표 주가 40만 원, 그러니까 즉 전고점 레벨까지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40만 원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장시영 차장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유한양행 오랜만에 등장했는데요.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뭐 생각보다 빠르게 좀 미국에서 발매를 좀 기대할 수 있게 됐다라는 점을 라이징 포인트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레이저 티닙과 관련된 내용일까요? 네, 한번 맞습니다. 성장 스토리 짚어주시죠. 일단 지난달 22일에 레이저 티닙과 리브리반트 병용 투여 임상 3상에 대해서 FDA 우선 심사 승인 획득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반 심사를 받으면 10개월이 지나서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이번에 확보한 우선 심사를 통해서 6개월 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8월 내에 FDA 승인이 되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 시장 발매를 좀 기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상됐던 시점보다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시장에 좀 발매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만약 올해 4분기 중으로 환자에 대해 첫 투약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관련해서 마일스톤이 유입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로 미국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까지 마련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임상 1상 진행 중인 그 알러지 치료제도 있는데 이 치료제 같은 경우도 이번 달에 임상이 종료가 될 예정이고요. 결과치를 연내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치 발표, 그다음에 결과 내용에 따라서 기술 이전 등에 대한 어떤 모멘텀도 살아있기 때문에 올해 사실은 두 가지 모멘텀을 한 번에 쥐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최근에 차트 모양이 좀 다시 좋아지고 있습니다. 개파락 이후에 갭을 메꾸고 또 다시 재차 위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구간에서는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한양경이 작년에 기대감을 한 몸에 받았었는데 꺾인 뒤로는 지금 조금 힘들어하시는 주주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가격대 정도 수준에서 한 6만 8천 원 정도 이 수준 때면은 6만 9천 원 밑에 또는 7만 원 가격 아래 수준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이전 어떤 갭하락한 구간을 뚫는데 꽤나 많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갭을 메꾸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요 매물벽을 소화하는 과정까지 8만 원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상승이 가능해 보이고요. 네. 연내 추가적인 어떤 이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알러지 치료제 이슈라든지 또는 FDA 승인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전고점을 넘어서 또 한 번 재차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8만 원대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1차 8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곽영훈 대표의 라이징 스탁입니다. 고영 포인트 만나볼까요? 네, 온디바이스 AI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소켓 업체라든가 검사 장비 업체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저는 많이 못 올라 있는 쪽이 검사 장비 업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테스나라든가 그런 고영 이런 종목들을 좀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4분기 실적도 좋고 그리고 또 앞으로 HBM 검사 장비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서 고영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좀 오르지 못한 쪽이 검사 장비 섹터, 그 가운데서도 네. 고영을 지금 픽하셨는데 성장을 어디까지 좀 확대해 볼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일단 지금 최근에 그 분위기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태고 오늘은 좀 빠졌는데요.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 좀 나온 걸로 좀 판단하고 있고 지금 전 고점까지는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 한 2만 8천 원까지 좀 길게 보시고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하방만 제한하시면 좋겠죠. 18,500원 정도 하방 제한하시고요. 네. 긴 관점에서 좀 매집해서 들고 가는 전략도 좋고요. 아니면 N자형으로 해서 트레이딩하면서 따라가는 전략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모아가면서 28,000원의 목표가까지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한중현 파트너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장시영 차장의 유한양행, 곽영훈 대표의 고영까지 만나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한중현 와운의 파트너,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그리고 장시영 차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징주 탑5입니다. 5위부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폴라리스 AI입니다. 온 디바이스 AI 오피스 개발 계획에 이어서 에스텍파마 인수 소식에 어제장 급등 마감했는데요. 상승세 이어가지 못하고 오늘은 5%의 조정이 나왔는데 시간에서 다시금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5% 상승하고 있네요. 4위는 엘컴텍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둔화세를 이어갈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금 선물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이 소식에 금 관련주인 엘컴텍 3% 강세를 보였는데요. 시간에서도 더 강한 기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4.5%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네요. 3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플레이디가 올라와 있네요. 네이버 치지직이 베타 서비스 3개월 만에 이용자 수에서 아프리카 TV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네이버 광고 전담사인 플레이디 오늘 15% 급등하면서 고점에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거래량 실리며 굉장히 탄력적인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6% 상승하고 있네요. 2위는 GS 글로벌입니다. GS 피처스가 빌 게이츠와 함께 안토라 에너지에 투자한 사실이 부각받으면서 최근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29일 급등 이후 2거래일 연속 약한 조정을 받았고요.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다시금 힘을 내며 5%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와이즈버즈입니다. 디지털 광고 대행사로 네이버 치치직이 3개월 만에 아프리카 TV를 제치고 1위를 했다는 소식에 더해서 구글 프리미어 파트너 선정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규장 12%대 급등에 이어서 시간에서도 100만 주 이상의 거래량 실리면서 현재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징주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와이즈버즈 추가 상승에 무게를 두고 대응해봐도 좋을까요? 네, 와이즈버즈부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와이즈버즈만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 와이즈버즈랑 오늘 상한가가 EM넷 그리고 플레이디까지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네이버 치지직 이슈로 좀 급등을 했는데 이제 오늘 오전이었죠. 오늘 오전장에 이제 네이버 치지직 결국 일냈다. 3개월 만에 아프리카 TV 제치고 1위라고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다 같이 급등을 했는데 이제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치지직 관련주들이 그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튀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조금 다들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호재보다 더 강력한 호재가 이제는 뭐가 남아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많은 투자자들이 그렇게 좀 선뜻 얘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테마 관점으로 매매 관점으로는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다 정리하는 수순으로 좀 가셔야지, 즉 테마의 1차적인 소멸 국면으로 좀 보셔야지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네이버의 치지직이 아프리카 TV를 좀 역전을 했으니까 지금 아프리카 TV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좀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오히려 여기선 역발상으로 아프리카 TV를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 TV가 어제 좀 한번 좀 크게 급락이 나가고 오늘 조금 이제 하락이 멈추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네이버 치지직이 물론 좋습니다. 트위치가 이제 그 사업을 종료를 하고 그 트위치에 있는 그 유저들이 모두 이제 아프리카나 이제 네이버의 치지직으로 간 거지만 지금 이제 집계를 해보면 아프리카로 원래 좀 가려고 했었던 그런 유저들보다 훨씬 더 많은 유저들이 훨씬 더 많은 스트리머들이 지금 아프리카로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번 1분기 때 실적이 되게 잘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이거를 당장 한 4월에서 5월에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아프리카는 지금 시총이 1조가 이제 막 넘어간 한 1조 3천억 정도인데 1.5조에서 한 2조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치지직 이슈로 아프리카 TV가 눌렸다면 아프리카 TV를 매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판단일 것 같지, 플레이디나 뭐 와이즈버즈, 뭐 EM넷 같은 이런 소위 말하는 테마주를 건드는 것보다는 아프리카를 건드는 게 조금 더 실익이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치치직 관련 광고 관련주들은 테마의 소멸 국면으로 보셨고 아프리카 TV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는 관심을 가져도 되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금양 살펴보겠습니다. 4695 배터리 개발 소식에 테슬라 급락으로 주요 2차 전지주가 하락한 가운데서도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연속성 있는 모멘텀으로 보실까요? 이제 금양이 연속성이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고 제가 그리고 어제도 그 생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만약에 2차 전지 종목을 트레이딩 관점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기존의 대장이었던 소위 말하는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LNF 이런 소위 말하는 양극재 종목들 그런 종목들보다는 이런 금양 같은 얘가 이제 금양이 가장 대표적인 또 리튬 테마주 중 하나잖아요. 금양, 리튬 포어스, 하이드로 리튬. 이거 지난주에 제가 찍어드린 종목입니다. 그 종목들 위주로 소위 말하는 소외받았던 재료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종목들의 지금은 밑바닥에서의 상승 탄력이 훨씬 더 좋습니다. 좀 그렇기 때문에 금양을 보기보다는 지금 소외받은 종목들이 뭐가 있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이제 인터배터리 행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오늘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수 스페셜티 말고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는데 이런 종목들이 계속 좀 들썩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만약에 그 2차 전지 종목을 보신다면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지만 기존의 대장주보다는 이런 소외받았던 종목들을 보시고 그리고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2차 전지는 인베스팅 관점이 아니라 그냥 트레이딩 관점이다. 좀 이렇게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 양극재보다는 소외받았던 또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찾아보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관련주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9,700만 원 선을 터치하면서 1억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업비트의 모기업이죠. 두나무 관련주 그리고 빗성 관련주 등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관련주들로 거래량 실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고공행진이 지속된다면 주가의 랠리도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거의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가장 대장주가 우리 기술 투자로 보이잖아요. 우리 다들 아실 텐데 이제 비트코인 랠리가 본격적으로 작년 4분기부터 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작년 4분기부터 올해로만 볼게요. 올해 2024년 1월 첫날부터 우리 기술 투자의 캔들을 보시면 오늘까지 해서 총 캔들 개수 중에서 양봉보다 음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말인즉슨 오히려 그 다음날 떠서 시작하면 다 빠지고 했지만 결국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 투자를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1억 갑니다. 우리 기술 투자 지금부터 삽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 4분기에 우리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국내 증시의 거래 대금이 거의 씨가 말랐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비트코인의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이 지금 시장 하락에 대해서 뭐 외국인 수급이 어쩌고저쩌고 기관 수급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 순간 아마 제대로 된 진단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작년 4분기 때 지금 시장은 비트코인 쪽으로 다 거래량이 다 쏠리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쪽에서 뭔가 실마리를 찾아야 됩니다. 비트코인을 애초에 매매를 하시든지 아니면 비트코인 관련된 어떤 산업에 대해서 매매를 하시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가봐야지 그거 비트코인을 배제를 한 채로 다른 시장을 좀 바라봤으면 안 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시장에 대한 대답이 시장 안에서만 있으면 가장 베스트인데 시장 밖에서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더더욱. 그래서 그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비슷한데 가상화폐 테마주 비트코인이 이제부터 좀 시작일 거라면 충분히 여기서 새로운 실마리를 찾아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한중현 와우넷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아시아 증시 내에서는 상해 지수 많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오늘은 0.2%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선전 지수가 0.2% 하락세를 보이고요. 항세 지수가 그간 잘 달려오다가 오늘은 3% 가까운 급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에서는 전국인민대표회의가 개최됐습니다. 많은 발표가 있었는데요. 우선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를 GDP의 3%로 설정했고요. 적자 예산을 추가 편성키로 했습니다. 1조 위안 상당의 특별 국채를 발행한다는 건데 실질적인 경기 부양책이 될 수 있을지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지수 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나스닥 선물지수 0.49% 소폭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대선 경선의 분수령인 슈퍼 화요일입니다. 슈퍼 화요일이란 미국 대선 과정 중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가장 많은 주에서 한꺼번에 경선을 치르는 걸 말하는데요.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어제 미국에서는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 자격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선 이슈까지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